제가 그때 24이었지 뭡니까? 평양 고려항공 국제선 승무원이었으니 참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처지였죠. 무사람들이야 저를 부러워했겠지요. 예쁜 제복에 얼굴엔 늘 웃음꽃을 피우고 비행기 타고 외국 문물도 접하는 귀한 신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어요. 아니, 달라졌다고 해야 맞겠지요. 제복 안에는 늘 차가운 돌덩이가 들어앉은 것 같았어요. 그때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던 1990년대 중반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평양거리에도 제대로 된 먹을거리가 없어 사람들이 아우성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니, 아우성조차 못 지르게 억눌려 있던 시절이었죠. 저는 비행을 마치고 평양순환공항에 내릴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밖에서 보았던 번쩍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머릿속을 맴도는데 고향 땅은 늘 잿빛으로 캄캄했으니까요. 집에 가면 어머니는 늘 배를 곪고 계셨어요. 특히 제 어린 동생, 미영이는 아직도 눈에 선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먹을 것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던 이른바 꽃제비 신세였죠. 제가 겨우 비행기에서 몰래 챙겨온 빵 조각이라도 건네면 그걸 또 아껴서 어머니랑 나눠 먹던 모습이 지금도 가슴을 후벼 파요. 그런 동생을 두고 제가 어떻게 환하게 웃을 수 있었겠습니까? 해외로 비행을 나가면 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났어요. 베이징이나 모스크바 혹은 그 너머의 어느 도시였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상점마다 먹을거리와 옷가지가 넘쳐났죠. 형형색색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 없는 미소가 가득하더군요. 우리 동포들에게는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풍요였어요. 저는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향긋한 냄새가 고향의 굶주림과 대비되며 제 심장을 짓눌렀죠. 승무원 동무들끼리 모여서도 함부로 말 한마디 꺼낼 수 없었어요. 늘 조심해야 했죠. 누가 어디서 듣고 당국에 고발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감시 속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닐진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겉으로는 늘 웃고 수령님께 충성한다고 말했지만 제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어요. 해외에서 본 화려한 세상과 고향의 비참한 현실이 제 머릿속에서 전쟁을 벌였죠. 동생의 마른 얼굴과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자꾸만 아른거렸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매일매일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제가 이대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모른 척한다면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의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아주 은밀하게요. 그날의 충격은 제 가슴에 머물러 남았어요. 저랑 같이 비행하던 송이 동문의 가족이 하루아침에 반동으로 몰려 사라져 버리지 뭡니까? 어떤 날은 활짝 웃으며 승객들을 맞이했는데 그 다음 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짐작은 했지만 눈앞에서 동료의 삶이 그렇게 파괴되는 걸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보이부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송이 동무집을 뒤지고 가족들을 짐짝처럼 끌고 가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못 본 척 고개를 숙이거나 아예 다른 곳을 쳐다보더군요. 저도 그랬어요. 저 또한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은 제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안전한 길이고 가족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지요. 그런데 송이 동무일을 보고 나니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숨 쉬는 것조차 죄 같았어요. 언제 나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저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솔직히 저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비행 중에 오가는 눈빛, 무심코 내뱉는 한숨 같은 거요. 특히 해외 비행이 잦은 저희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알게 모르게 그런 기류가 흘렀습니다. 밖에서 보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평양순환공항의 낡고 어두운 대기실과 베이징 서우두공항의 휘황찬란한 불빛은 단순한 조명의 차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베이징 공항 대기실에서 박선화 동무에게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나서 피곤에 지쳐 앉아있는 그녀에게 동무,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지요? 하고요. 박선화 동무는 처음에는 흠칫 놀라더니 제 눈을 빤히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절망과 함께 저와 같은 갈망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방에서 우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이야기, 언젠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막연한 꿈 같은 거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저희는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동무들을 찾아갔어요. 다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더군요. 김철호 기관사 동무는 아픈 딸에게 약 하나를 제대로 사줄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을 쳤고 최은정 승무원 동무는 외부에 알리지 못할 비밀을 품고 있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사연으로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이요. 그렇게 우리는 밤늦게 몰래 모여 앉아 촛불 하나 켜놓고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의 척박한 환경, 감시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고백들이 이어졌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오는데도 그 공포보다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목숨을 건 집단 탈북을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국경을 넘을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이 암흑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날도 모르는 길을 향해 첫걸음을 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목숨을 건 여정을 말입니다. 그 결심을 하고 나니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길이더군요. 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데 막막하기 그지없었지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브로커를 찾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브로커에게 줄 탈북 자금을 마련하는 거였고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어느 날은요. 제가 아는 장마당의 한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분은 좀 믿을 만한 분이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소갯말을 꺼냈죠. 아주머니, 혹시 그런 거 아는 사람 없습니까? 제 말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머니는 그냥 고개를 푹 숙이시더군요. 한참 있다가 겨우 작은 쪽지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밤 10시, 강가 다리 밑, 그게 다였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기도 했더랍니다. 약속된 시간에 다리 밑으로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저 멀리 그림자 하나가 보이더군요. 그 사람이 바로 브로커였어요. 아주머니가 말해준 대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었지요. 브로커는 제게 필요한 돈의 액수를 말했습니다.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가진 것을 다 팔아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거든요. 달러나 위안화로 줘야 한다더군요. 북한 돈으로는 안 받는다면서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장마당에서 외화를 버는 일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죠? 보위부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곳이 바로 장마당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진 몇 안 되는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몰래 장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제 손에는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담배 몇 보루와 중국제 옷까지 몇 벌이 들려 있었어요. 그걸 팔아서 외화를 벌어야 했지요. 장마당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제 눈에는 그저 감시의 눈동자들만 보였어요. 흙먼지 날리는 바닥, 시끄러운 흥정 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보위부원들의 싸늘한 시선들. 제 심장은 쿵쿵거렸습니다.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울려서 다른 사람들도 다 들을 것만 같았어요.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눈짓으로만 조심스럽게 물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발소리. 얼핏 보니 보이부 완장을 찬 사람이더군요. 제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끝장이다. 여기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에 손이 덜덜 떨렸지요. 겨우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다행히 그는 저를 보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휴, 정말이지간히 콩알만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피 말리는 심정으로 장마당을 헤매 다녔습니다. 춥고 배고픈 건 둘째치고 매 순간 보이부의 눈을 피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고 제가 꿈꾸는 자유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지요. 마침내 브로커가 요구한 외화를 손에 넣었을 때 제 손은 돈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미지의 두려움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준비가 된 겁니다. 드디어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회령으로 가는 기차. 그 낡은 객차 안에서 우리 일행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덜컹거리는 기차는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싣고 가고 있었어요. 이 덜컹거림이 제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옆에 앉은 동무들도 다 저와 같은 심정이겠지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저와 똑같은 혼란과 불안이 서려 있었어요. 희미한 기차 안전등 불빛 아래서 그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려앉은 척박한 땅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한때는 제 삶의 전부였던 우리 공화국의 풍경들이었지요. 익숙한 산과들, 드문드문 보이는 초라한 집들. 이제는 영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아바이, 그리고 어린 동생들. 다 두고 오는 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얼굴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온 것이 사무치게 후회되더군요. 이대로 기차에서 내려 달려가고 싶다는 충동이 몇 번이나 일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지요. 잡히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자유를 향한 갈망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들었습니다. 하마터면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겨우겨우 참아냈지 뭐예요. 기차는 덜컹거리며 낡은 철길 위를 달렸습니다. 바깥바람은 차갑고 기차 안 공기는 왠지 모르게 답답했지요. 건조한 공기 속에서 흙먼지 냄새가 섞여 들어오는 듯했어요. 옆자리 동무는 가만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저와 똑같더군요. 희미한 불안감과 간절한 희망이 섞인 그런 눈빛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한 배를 탄 운명이었지요. 어느새 창밖 풍경도 점점 낯설어지더군요. 두만강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마지막 북한 땅에서의 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기차의 덜컹거림 속에서 저는 이제 곧 펼쳐질 미지의 세계를 향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이지 숨소리마저 얼어붙는 강추위였어요. 영하 30도는 좋게 넘었을 겁니다. 철벽 같던 압록강을 지나 두만강 가에 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건 검푸른 얼음 벌판이었어요. 강폭은 압록강보다 좁았지만 그만큼 더 위험하게 느껴졌지요. 여기는 국경 감시가 더 삼엄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안내원이 손전등 불빛으로 강 건너편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저기까지 가면 중국 동무들 땅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속도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리던지 심장이 발 아래 얼음처럼 쿵쿵 울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얼음판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 발밑에서 크윽 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데 정말이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어요. 혹시라도 발이라도 헛디디면 그대로 얼음장 같은 강물 속으로 빠져 죽는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해지더군요. 옆에 있던 아저씨는 너무 놀랐는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저도 다리가 후들거려 간신히 버텼습니다. 조용히, 빨리 갑시다.
멈추면 안 됩니다. 안내원의 재촉에 우리는 허둥지둥 발걸음을 옮겼어요. 얼음 위는 미끄럽고 울퉁불퉁해서 걷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넘어질까봐 온 신경을 발끝에 집중해야 했죠. 저 멀리 희미하게 중국 땅의 불빛이 보이는데 그 불빛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하는 고함 소리가 어둠을 찢고 들려왔어요. 그리고는 탕, 탕 하는 총성이 울렸습니다. 보이부 놈들이었어요. 우리의 뒤를 쫓아온 겁니다. 얼음판 위로 총알이 파바박 하고 박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이지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닥친 것 같았어요. 뛰세요. 살려면 뛰세요. 안내원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발밑에 얼음이 깨질까 봐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살기 위해 발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저를 달리게 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총성은 계속해서 뒤따라왔고 어떤 총알은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제 옆을 달리던 아저씨 한 분이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우리는 도와줄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다시 일어섰는지는 확인할 수도 없었죠. 그저 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발밑에 얼음이 아닌 딱딱한 흙이 느껴졌을 때 저는 주저앉아 버렸어요.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얼어붙은 죽음의 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딘 겁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뒤돌아볼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디던 순간은 솔직히 말해 너무 얼떨떨해서 기쁘다는 생각도 잘 안 들었지 뭐예요. 그냥 살았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덮쳤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 안도감도 잠시였습니다. 우리의 연계인 동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이가 보자마자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우리를 재촉하더군요. 빨리 갑시다. 동무들. 여기도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소.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 뭡니까? 우리는 낡고 허름한 승합차에 몸을 싣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차 안은 냉랭했고 창밖 풍경은 북한과는 확연히 달랐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운전하는 연계인의 눈빛은 계속해서 백미러와 좌우를 살피고 있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느꼈던 감시의 시선과는 다른 종류의 불안감이었지요. 여기는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발각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첫 번째 은신처는 흙벽돌로 지어진 작은 농가였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방 안에서는 바깥의 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지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마저 크게 들릴까 봐 조심스러웠어요. 밤이 되면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 바람소리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를 찾아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보이부 놈들이 여기까지 추격해올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될 수도 있다는 그 지옥 같은 상상이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어요.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바로 북송이었으니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우리는 또다시 이동해야 했습니다. 연계인 동무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살아남는다고 강조하더군요. 이번엔 어두운 밤을 틈타 작은 트럭 뒤에 몸을 숨기고 덜컹거리는 길을 한참 달렸어요. 공기 중에 떠도는 낯선 먼지 냄새,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것보다 더 강렬했던 건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이었지요. 갑자기 차가 멈춰 섰습니다. 밖에서 중국어가 들려왔고 연계인 동무의 목소리가 낮게 오갔어요. 트럭 짐칸의 틈새로 밖을 보니 공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차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잡히면 바로 끌려가는 거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수많은 최악의 상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온몸이 덜덜 떨렸지요. 숨소리마저 낼 수 없어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두만강 위를 달릴 때처럼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다행히 연계인 동무가 뭐라고 몇 마디 하니 공안들은 이내 가버렸습니다. 다시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제야 길게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제 뼈마디에 새겨진 듯했습니다. 중국 땅은 자유의 땅이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자 더 넓은 사냥터였던 거예요. 이렇게 매 순간 죽음의 그림자를 밟으며 겨우겨우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그렇게 숨가쁘게 쫓기고 또 쫓기면서 저희는 정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낮에는 숲속이나 빈집 같은 데 숨어 지내고 밤에만 몰래 이동하기를 몇 날 며칠 반복했지요. 인적이 드문 산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사람 그림자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아시겠습니까? 그 공포라는 게? 이젠 정말 끝이다. 잡혀서 북송되면 나는 죽는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으니까요. 브로커들이 우리를 데리고 이동하는 길은 늘 예측 불가능했어요. 한 번은 웬 창고 같은데 우리를 숨겨놓고는 밖에서 공안들이 들이닥쳤다는 소리에 다들 얼어붙었지 뭡니까? 다행히 그때는 저희가 있던 곳까지는 오지 않아서 겨우 위기를 넘겼지만 그때 심장은 아직도 쿵쾅거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는 드디어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 국경에 다다랐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에도 또 다른 브로커들을 만나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어찌나 거칠게 굴던지 사람을 짐짝처럼 다루는 것이 여간 아니더군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는 수밖에요. 며칠 밤낮을 또 차를 타고 배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이동했는지 모르겠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더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마침내 저희를 태운 차가 낯선 도시의 한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브로커가 내리라더군요. 여기가 어디냐 물으니 이제 남조선 대사관으로 갈 길은 알아서 가야 한다면서 손으로 저 멀리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건물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기가 그 문이라는 건가? 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자유로 향하는 마지막 문이라는 건가요? 일행 모두가 말없이 그 건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 마치 평생 걸어온 길을 모두 짊어지고 가는 듯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낯선 외국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제가 북에서 왔다고 살려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니 그들이 잠시 놀란 눈치더니 이내 문을 열어주더군요. 끼익 하고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천국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느껴졌어요. 드디어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저는 주저앉아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옆에 있던 일행들도 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지요.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에, 동생들 생각에, 그리고 이제 더는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그때만큼 서럽고도 감사한 눈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이 솜사탕처럼 두둥실 떠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 내가 자유의 땅으로 가는구나 하는 안도감에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지 뭡니까? 그 순간 몸속에 켜켜이 쌓였던 긴장이 탁 풀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았던 자원봉사자 동무가 제 등을 토닥여 주더군요.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요. 하지만 제 눈물은 안도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직 어린 동생들의 얼굴이 마치 환영처럼 제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제가 이리 도망쳐 나오면서 그 동무들은 또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까 하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이 비행기 안에 앉아 따뜻한 공기를 마시고 있을 때 그 동무들은 춥고 배고픈 현실 속에서 감시의 눈을 피하고 있을 테죠. 그 생각만 하면 숨이 턱 막혔어요. 정말이지. 남조선 땅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으니까요. 저를 맞아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
저를 위해 마련된 편안한 보금자리.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화려한 도시의 모습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웃는 모습이었어요. 북두선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지요. 이제는 제가 여기에 온 지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차츰 이곳의 삶에 적응해 가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시 그때의 공포와 배고픔을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북조선 인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강연을 다니며 제가 보고 겪은 북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감시와 통제의 사회, 배고픔과 인권 유린이 일상인 곳, 제가 이곳에서 자유를 누리는 만큼 북조선에 남겨진 가족들과 인민들의 안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증언하는 이 이야기들이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북조선에도 자유와 평화의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부디 잊히지 않고 남아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요. 언젠가는 우리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서 따뜻한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날이 꼭 오기를 매일 밤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제 마음은 늘 고향 땅을 향해 있습니다. 이젠 그저 그리움으로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평화의 가치를 증언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